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새벽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언론은 한국이 위성 시스템 엘리트 국가에 합류했다고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국가적 자부심의 순간이었고 우주산업 야망에 다가섰으며 미국을 의존하지 않는 북한 감시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해외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남북한의 군비 경쟁이 강해진다고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평양의 하늘에 가까워졌다고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가솔린 세금 면제 여부에 대해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가솔린 세금 면제는 소비자가 가솔린을 넣을 때 직접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지금 가솔린으로 1년에 $5,000를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자동차 운전이 잦은 여름을 대비해서 가솔린 값을 절약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4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됩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의회 공개 청문회 4번째인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전지에서 바이든 인준을 막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파헤칩니다.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과 애리조나 하원 의장 등이 출석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받은 압박에 대해 증언합니다. 우크라이나 저널리스트가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러시아 저널리스트입니다.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실향민을 위해 쓰려고 경매하자 1억 3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노벨상 경매 사상 최고 액수입니다. 6월 21일 오늘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여름의 시작입니다. 물론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겨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세계사적인 데 있어서도 누리라는 게 한국말로 세상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위성 산업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을 감시하는 기술이 한국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안 됐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걸 한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외에서는 이 2가지 이슈를 다 중심에 놓고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누리호 발사 처음에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가? 우리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전에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했었는데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한 6,300명 정도가 10,000개 정도의 이름을 공모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교의 박사 과정에 있는 20대의 청년이 낸 게 바로 이 누리, 세상이라는 월드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 한국말인 거죠. 우주까지 쫙 확장된 세상이다. 그런 것을 연다는 의미로 누리 했는데 원래 2013년도에 성공을 했었던 나로호와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 하는 것이 2가지 의미. 첫 번째는 자체 기술로 한국만의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보낼 수 있는 올려놓을 수 있는 국가는 10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개다되고 무게 1톤 이상의 위성을 보낼 수 있는 국가로서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국가인 거죠. 이 위성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떤 국가들이 앞서갔는가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첫 번째 발사했을 때 뭔가 한 발짝 부족했다. 당시에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을 두고 북한은 제대로 하려면 아주 오래 걸릴 거야. 북한은 지금 이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오래 걸릴 거야 했는데 이번에 성공을 한 겁니다. 더 이상은 다른 나라 기술 의존하지 않고 전에 발사할 때 무슨 테슬라 의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우주 산업에서 주역이 된다는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되는 겁니다. 현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자정 0시였습니다. 발사되고 나서 70분 뒤에 한국으로는 오후 4시였으니까 사람들 다 일할 때였잖아요. 굉장히 그 텔레비전으로 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대단했었다.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오늘 뉴욕타임즈의 표현입니다. 16분 동안 원래 그 예정했었던 대로 정상 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357파운드의 뭐 워킹 위성, 작동 위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더미 위성, 미국 표현으로는요 실용 위성 이런 것은 1.5톤급이었고요. 해서 435마일 궤도, 좀 낮은 궤도라고 볼 수 있죠.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작지만 스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성공이다.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1993년도 6월 달에 한국이 그 최초의 뭐 과학 로켓 이런 것을 발사하고 나서 30년 만입니다. 그동안 돈도 많이 들였죠. 그리고 이게 한국 뭐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나사와 같은 한국의 기구뿐만이 아니라 민간 회사들 한 300군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300군데 정도가 전부 힘을 합쳐서 한 거죠. 그 한국 그 항공우주연구원 한 250명 정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곳 현대중공업 한 300군데의 민간 정부 돈도 많이 들였고 뭐 자체 개발하는데 거의 뭐 1조 9천억 원 15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엔진 연소 시간 그 계산 같은 것 이런 것 3단계에서 뭔가가 모자라서 계획보다 빨리 그냥 연소돼 버려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더미 위성이라는 것이 궤도에 머물기에 충분한 속도를 주지 못했습니다. 46초의 아쉬움이라고 당시에 표현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사에서 이번에 뭐 이 더미 위성 그리고 357파운드의 이제 그 진짜 그 위성을 탑재를 해서 처음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미국의 지금 모든 매체가 신문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시간으로 4시였으니까 미국 시간으로 자정의 시작이 돼서 그 뒤에 발표를 하고 하면 새벽이잖아요. 새벽 동부 시간으로 해도 새벽 4시, 3시 이후부터 기사를 작성을 해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모두 보도를 했고 NPR 방송, CNN 모든 미국의 케이블과 이 정규 그 방송도 전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는 제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빼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8월에도 첫 우주 탐사선 다누리 달 궤도선 뭐 이런 거 막 약자로 해서 미국에서 발사를 하고요. 이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내년 초에 한 번 그리고 그 뭐 다른 그 뭐 초 이후에 3번 더 해서 2027년까지 4차례 더 시험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궤도 무게 같은 것도 더 무거워지고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능이 개발이 되겠죠. 누리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한 신형 로켓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2030년까지요. 2030년 초까지 자체 로켓을 사용해서 무인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그 우주 그 프로그램 산업에서 뭐 차세대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희망을 하고 개발을 한 거고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한국이 지금 탑 10, 탑 7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그 로켓 발사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러시아가 먼저 했죠. 58년도인가요? 러시아, 미국 또 그 프랑스를 포함한 뭐 유럽연합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이 이제 한국, 북한도 있지만 한국 1톤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그 스페이스X 그 팔콘 9 로켓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군사 위성 통신 궤도에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올 가을에 팔콘 9 로켓을 달 그 궤도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낼 계획입니다. 달 궤도선을. 그래서 군비 경쟁을 강조한다. 이제 앞에 이런 내용을 먼저 다 보도를 하죠, 미국도.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서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군비 경쟁을 하겠구나. 뉴욕타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스파이 위성이 없고 미국 위성에 의존을 해서 북한을 감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또 때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지소미아 뭐 이런 협정 같은 것에 많은 부분들을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더군다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걸 한국이 자체 로켓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동안 귀 이런 것을 북한 쪽으로 쫙 향하는데 미국을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자체 로켓을 통해서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에 그 노동당 회의에서 군사 정찰 위성 설계를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가까운 그 미래에 위성을 배치할 것이다 라고 했고, 한국이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한 것은 확실한 실패고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도 한 30년 됐지만 북한도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몇 차례 위성 발사했고 이제 2개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이 김정은 위원장의 5개년 무기 전략에서 아주 그 중요한 핵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한국과 북한의 이런 군사적인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북한의 이런 그 위성 발사 같은 경우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뭐 위장된 그 시험 발사다, 이렇게 해서 뭐 유엔에서도 비난을 많이 했고, 북한의 그 우주 로켓 발사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 하면 항상 그게 그 핵무기와 연결되고, 또 어떠한 같은 기술인데 여기에 뭐를 실으면 핵이 되고 뭐를 실으면 자연스러운 그 민간이 쓸 수 있는 위성 발사가 된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북한은 뭐 여러 번 그 위성 발사 같은 것을 했고, 2월 27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뭐 탄도미사일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된 6번의 미사일 시험 북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그 시험에서 위성 발사체를 시험하고 있다 하고 북한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우는 아니 한국과 미국은 그러한 것을 우주 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우리도 순수하게 여러 가지 국가의 이유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우주 프로젝트만 무기 프로그램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가. 북한에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상 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 정말 운이 좋은 대통령이죠. 그 전에 여러 대통령 시대에 많은 것을 해서 지금 꽃을 피웠지만 어쨌든 이 꽃을 피운 시기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제 그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게 길을 놓는다는 뜻의 그 세상이라는 뜻의 누리호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처음부터 아주 그 기사 처음부터 그 얘기를 씁니다. 차라리 그 위성 어떤 산업계에서 한국이 이만큼 올라왔다를 뒤로 빼고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서 대형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딱 그 안착시킴으로써 엘리트 위성 시스템 국가에 한국이 드디어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군사적 목적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업용 목적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주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역시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미국 그 스파이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핵시설을 모니터링도 하고 추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역시 경제 관련 매체이기 때문에 6G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한국의 목표에도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 10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톤 이상인 것으로는 7번째고요.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능력을 갖게 된 국가가 됐다 하고, 한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정부에서도 뭐 군사적인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로켓 위에 위성을 올려놓으면 위성 발사체가 되는 거고, 탄두를 장착하면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을 꼭 감시하는 것, 그 이외에도 한국도 그런 능력을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로켓의 의미가. 그리고 알자지라도 역시 이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북한도 이 같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한 나라, 러시아가 1957년이네요. 58년이 미국이네요. 러시아가 먼저 하고 구소련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미국이 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도 있죠. 이란도 있고 북한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런데 뭐 이란이나 그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는 1톤 이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따질 때는 7번째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많은 뭐 홍콩의 영자 신문인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든가 오늘 누리호가 이리이리하여 발사를 해서 위성 그 시스템으로나 북한을 그 모니터링하는 것으로나 한국이 정말로 엘리트에 속하게 됐다 하는 내용들을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뉴스죠. 당연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6월 21일이 북방부의 그 하지잖아요. 낮이 가장 긴 날, 그럼 밤이 가장 짧고 동부 시간으로 새벽 5시 31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시 31분에 이제 그 24절기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된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뭐 지구의 궤도가 태양과 뭐 23.5도 기울어서 뭐 북반구와 남반구가, 그런 그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래서 이제 겨울 여름이 다르게 되는 건데, 남반구는 아무튼 또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낮이 가장 그 짧은 날이 되죠. 뭐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볼 때는, 예전에 뭐 한국에 살았다면은 뭐 남미 같은 게 멀었을 텐데, 뭐 브라질이라든가 그 옆에 뭐 칠레 등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호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 한국, 중국, 뭐 캐나다 이 북반구는 전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볼리비아, 뭐 파라과이 많잖아요. 겨울 그런 나라들은 칠레까지 포함을 해서, 아프리카도 그렇죠. 뭐 탄자니아라든가. 그런데 어떤 나라는, 지도를 제가 아침에 보고 들어왔거든요. 뭐 부분적으로는 북반구에 속하고 부분적으로는 남반구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더군요.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반구가 좀 땅이 많고 남반구는 땅보다 바다가 더 많고 뭐 이런 형태. 어쨌든 우리가 같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한국은 누리호로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됐고, 북반구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를 것 같아요. 날씨가 다르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이나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 뭐 여름이 시작이 됐고 겨울이 시작이 됐고 하지만, 겨울이건 여름이건 극한 추위라든가 극한 더위라든가 그 여러 가지 홍수 피해, 지금 미국도 날씨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곳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오렌지 카운티도 어제 보니까 낮 최고 기온이 96도 정도 되던데, 그런 정도로 지금 6월 중순은 아니고 하순인데 기온 차이도 아주 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 또 지구도 아프고 하니까, 특히 어린이라든가 임산부에는 이 같은 극단적이고 불안정하고 전례 없고 너무나 자주 바뀌는 날씨가 건강에 큰 해가 된다고 합니다. 홍수 지진은 뭐 물론이고요. 자연재해는 환경 위협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영국 신문 가디언을 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지구 변화, 세계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곧 우리가 살기 불편해진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스페셜한 기사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1일은 여름이 시작되는 하지이기 때문에 내셔널 스무디의 날이래요. 내셔널 스무디의 날, 또 국제 요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날인데, 의회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동부 시간으로 1시에 의사당 폭동 사건 네 번째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돼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게 뭐 갑자기 0에서 100으로 늘어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를 치를 때 투표할 때 어떻게 되느냐와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가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여러 가지 정치를 펼쳐나가겠네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팬은 열렬하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트럼프처럼 우리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다 하고 그에게 여전히 아주 큰 사랑과 깊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폭동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시작될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7군데 그 당시에 격전지가 있었잖아요. 뭐 조지아, 애리조나 등등에서 그런 그 격전지에서 어떻게 선거인단을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니까 실제 선거인단이 이미 이 선거 치러지기 전에 각 그 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새로 가짜 선거인단을 꾸려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당 선거인단이 도착을 했는데 공화당 만들어진 뭐 선거인단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주 정부에서 총무처 장관이라든가 선거를 관리하는 뭐 주의 아주 영향력 있는 뭐 애리조나의 하원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선거 인준을 막으라고 압력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오늘 증언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주목받을 사람은 그 브래드 라펜스 퍼거 그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이 되고 또 총무처에서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선거다라고 하니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다 공화당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 공화당의 선거관리 요원 같은 사람들을 너무 위협을 해서 협박을 받아서 그 이후에도 계속 협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협박을 받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오늘 이제 선거국 직원입니다. 애리조나주의 그 풀턴 카운티의 선거국 직원. 애리조나 풀턴 카운티가 포함된 애틀란타 지방검사가 바로 BJ 그 박병진 전 그 애리조나주의 아니 애리조나가 아니라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요. 애리조나가 아니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전 그 주 하원 의원이었었잖아요. 그곳에 대한 100이 아니라 11,780표를 찾아라. 한 표만 더 찾아라. 뭐 이렇게 한 표가 바이든보다 높은 거. 그 표를 찾아라 하고 만들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재검표도 했고 다 할 것을 다 했습니다 하고 공화당의 총무처 장관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이 있다가 결국은 지지자들에게 가서 싸워라 해서 의사당에 가서 폭동 사건이 일어났고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이제 그런 오늘의 그 청문회는 아담 셰프 민주당의 뭐 지도부고 캘리포니아주 버뱅크가 지역구인 의원이 그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공화당 그 선거인단이 도착까지 했다니까는요. 주정부 청사에 그런 곳이 있었고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뭐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부통령이 이제 그 인준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가짜 선거인단이 다시 마련이 돼서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증인 소환이 만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연방 그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마스의 부인인 지니 토마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은 거의 완전히 저는 2024년도 공화당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라는 것과 비슷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심각한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내가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전략이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부통령으로서 이미 각 주에서 선거인단이 다 확인을 한 선거인단 표를 합계해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대통령과 부통령입니다 하는 것을 발표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 걸었을 때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그의 유권자의 표가 필요하니까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럴 경우는 일반 본선거에 만약에 펜스가 공화당의 후보가 돼서 본선거에서 민주당과 겨루게 될 때 무당파라든가 민주당 유권자 가운데서 민주당 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 투표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표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인준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4번째이기 때문에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는 앞으로도 2번 더 남았습니다. 글쎄요, 이 펜스 부통령을 그 소환을 할지 이게 문제고, 소환해도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더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지금 공화당의 지도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치 매코넬을 포함을 해서 여러 그 지도부,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직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도 practically 그리고 morally 도덕적으로도 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해? 물론 해야지. 중요하긴 하지만 총기 이런 문제 얼마나 중요해.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자 머코스키 의원 같은 경우는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은 나중에 2번째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는 상원에서 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7명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이걸 얼마나 여기에 집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이 폭동 사건 청문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중간 듣는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공화당에게 투표하겠다, 청문회를 보고 듣고 난 이후에 그런 비율보다 10%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도 굉장히 혼돈이 되는데, 이게 언더 5잖아요. 나이가.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더 5는 5살 아래이기 때문에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4살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매체는 5살까지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4살까지라고 하고, 제 생각에는 4살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언더 5니까 지난번에 한 것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 2가지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6개월부터 4살까지 지금 이제 보건국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백신 접종을 했었던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이런 그 자녀에게 지금 오늘 당장 맞추겠어 하시는 부모님은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부터 이 존슨앤존슨은 아니고요,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파이저는 3번에 나눠서 맞춥니다. 이게 이제 3번에 나눠서 맞추는데 성인에게 줬던 것의 10분의 1 양은, 백신의 양은. 그래서 이제 1, 2, 3 처음 2번은 맞고 나서 이제 3주일 있다가 이렇게 하고, 3번째는 8주일 뒤에 맞게 하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11주일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처음 맞고 3주일 뒤에 2번째 맞고 8주일 뒤에 3번째 맞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효력이 나오려면은 효력이 완전하게 나오는 데까지 2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아직은 학교에 안 가는데 어느 때쯤 학교에 가겠구나, 사람이 많은 킨더가든보다 더 많은 곳에 가겠구나, 그런 걸 계산을 하셔서 맞추시면 좋겠고요. 모더나는 2번입니다. 2번이니까 양이 조금 많아야 되겠죠. 성인에게 줬던 것에 4분의 1을 해서 한 달 간격으로 2번. 그리고 모더나는 지금 그 권고하기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더나의 경우는 3살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소아과에서 그냥 일반 백신 주는 데 말고 모더나의 경우는 조금 독하니까요,
그 파이저보다 하니까 3살 이상으로 권고를 하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도록. 그리고 모더나는 조금 세니까 강도가 파이저는 맞추고 나서 2개월이 될 때가 최정점 100% 백신이 효력을 발휘하는 때, 그에 비해서 모더나는 한 달 있으면, 이것도 우리 아이가 언제 여행을 가는가, 학교에 입학을 새로 하는가에 따라서 맞추셔야 되고요. 미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코비드 19으로 숨졌지만 이 5살 미만 어린이가 숨진 것은, 그러니까 뭐 생후 몇 개월부터 4살까지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숨진 아이들은 한 거의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 사망자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낮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뭐 주변에 아이가 걸렸을 때 다른 그 부모님들께 전염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을 하고 그동안 뭐 한 분이 직장을 쉬셨다면 그런 분들이 아이 그 접종시키고 나서 킨더가든에 보낸다던가, 이런 형태로 훨씬 많이 어린이 백신 접종은 그런 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부모님들은 다른 아이들 맞는 거 보고 우리 아이는 몇 개월 뒤에 맞추겠어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잠시 뒤에는요, 가솔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가솔린을 운전을 하면서 절약을 하려면 우리가 운전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솔린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별로, 캘리포니아 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 가솔린 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까지 안 내게 된다.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열릴 텐데 1시간 반 전인데 지금 의회 청문회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뭐 카메라 전부 자리 잡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후에 미국의 뉴스, 그 탑 뉴스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현장 상황이고요. 가솔린 세금을, 연방 가솔린 세금을 일단 뭐 올해 말까지 없애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글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갤런당 18.4센트니까 그만큼 절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자체가요, 그 생산자에게, 그 가솔린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그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깎아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가솔린을 넣을 때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관세 같은 거죠. 중국에 관세를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제 그 수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럼 그 수입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물건을 작게 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생산업자에게 관세를 물리게 하는데 갤런당 18.4센트씩, 그렇게 되는 경우 그거를 일단 면제해주면 생산업자가 그만큼 가솔린을 싸게 이 소비자에게 내놓는다. 근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 그거 받기만 하고 우리에게 혜택을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아니 가솔린 값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또 캘리포니아주의 세금이, 가솔린 세금이 워낙에 비싼 주이고 이 정도까지 때는 이때다 하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비상사태에서 연방정부에서 그 같은 결정을 내릴 때 그 돈을, 갤런당 18.4센트를 그냥 100%다 꿀꺽 하고 삼키는 그런 간 큰 가솔린 그 생산업자들은 없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예산 모델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이미 상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올해 초에 상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중단을 한다 하면은 뭐 민주당의 상원 의원 2명이 했거든요. 그 마크 켈리, 애리조나 의원 유명하니까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했는데, 우주인 출신의 마크 켈리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하고, 에너지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연방에서 가솔린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라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지 된다. 이걸 아주 철저히 하는 곳이 커네디컷이라든가 조지아, 메릴랜드 여기서 이제 그 소비자가 실제로 돈을 덜 내는데 절약을 할 만한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것을 모델로 했겠죠. 운전자에게 뭐 약간 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데 이건 이제 항상 그 세금으로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이웨이 같은데 보수공사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이웨이는 나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같은 기준으로 할 때 연방 그 가솔린 세금이 없으면 정부는 150억 달러의 그 세금을 덜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그 국민이 힘드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당 가솔린을 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그 화물 그 운송차를 갖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무척 많이 쓰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뭐 하루에 한 1마일, 2마일 공원에 가서 걷기 잠깐 하고 오는 거, 시장 잠깐 가는데 시장이 또 1마일 있는 데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뭐 큰 혜택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연방 정부는 뭐라도 좀 해봐야지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옵션을 써봤잖아요. 전략적 비축육도 활용을 했고 그 밖에 이제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생산을 늘려라. 생산을 늘려야지 왜 팬데믹 때 줄여놨던 거 늘려라 하는데 뭐 다 해봐도 지금 잘 안 되니까 이 같은 것을 하는 거고 3월 달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거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뭐 낙수 효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이득을 보고 하면 그걸 그대로 다른 쪽으로 돌리는가 그게 안 된다 하고 낸시 펠로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서 각 주에도 자체 그 가솔린 세금이 있고 뭐 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연방 세금보다 주의 가솔린 세금이 높은 편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리베이트 오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뉴욕은 또 뉴욕대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든 연방정부 주정부 거 뭐 되네 안 되네 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날마다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했는데 뭐 투자 컨설팅 회사인 야데니 리서치의 보고서 그리고 뭐 여러 전문가들 재정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도 하더군요. 꼼꼼하게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 해서 내놓은 겁니다. JP 몰건의 이 글로벌 그 어떤 그 상품 연구를 하고 있는 나타샤 카네바 씨가 이번 여름에는 갤런당 전국 평균이 $5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 양식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게 가장 절약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갤런당 20센트에서 30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할인과 크레딧 카드를 같이 활용을 해서 보통 이제 그 가솔린 스테이션에서 주는 그런 카드는 큰 효과는 없다고 하거든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크레딧 카드에서 뭐 가솔린을 살 때와 어느 회사와 이렇게 해서 캐시백을 뭐 5%를 준다던가 샘스 클럽, 코스코 연간 한도가 샘스는 $6,000, 코스코는 이 $7,000 갤런당 가격이 $5라고 할 때 그렇게는 굉장히 절약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언덕 피하고 불필요하게 안 가도 되는 곳 안 가고 그리고 무슨 좌회전 할 때 가솔린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카풀하고 트렁크 비워놓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하는 것. 불을 켜거나 아니면 멈춰서 뭐 돌리면서 뭐 일하고 하나 더 이거 보고 가야지 텍스트 메시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속 10마일씩 그 증가할 때마다 연비가 10% 이상 오르고 내리고 50마일이 가장 높다고 50마일 해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런 거 과속과 저속은 가솔린을 많이 쓴다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적절한 경우는 뭐 크루즈 그 컨트롤을 써라 하는 거고 언제 어디서 가솔린을 넣느냐. 보통 이제 주말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주중도 비쌀 때가 많고요. 이제 보시면서 조금 다니라는 겁니다. 연료가 거의 그 끝까지 갔을 때까지 MT일 때까지 가면은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연료 펌프가 손상되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있을 때 넣으라고 하고 토요일에는 보통 안 넣는 게 좋지만 금요일이나 일요일은 오히려 조금 싸답니다. 그리고 정규적으로 튠업을 받아서 이 공기 타이어 공기는 뭐 딱 안 맞추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터, 에어 필터도 더러우면은 그러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습관을 뭐 꼭 지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운전 습관을 조금 변화하면은 가솔린 값을 줄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크렘린궁이 미군이 2명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돕다가 결국은 뭐 그쪽에 친러시아 그 반군에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을 수도 있다. 용병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포로가 아니라 그 Soldier of Fortune 우리는 뭐 노래로 잘 알고 있지만 그 돈을 받고 어느 나라이든지 가서 싸우는 용병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 러시아의 화력이 우크라이나보다 10배가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서방 세계에 무기가 새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러시아의 저널리스트 드미트리 무라포토프 씨가 지난해에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해서 푸틴에게 굉장히 그 압박도 많이 받았고 하는 그런 그 형태로서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걸 경매에 메달을 붙였더니 역사상 최고의 액수인 1억 350만 달러 지금까지는 뭐 460만 달러인가가 최고였다고 하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여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데 저는 아직도 처리해야지 될 걸 처리 못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처리해야지 될 거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